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화제입니다. 혹자는 파격적인 구도에 감탄하고 어떤 이들은 당명을 뺐다고 비판합니다. 대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대선 후보를 자신의 대리자로 감정이입하기 시작하고 평상시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죽고 사는 문제나 되는 것처럼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또 심판들이 등장하곤 하죠. 과열된 선거판, 난무하는 네거티브,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선거는 가장 차분한 선거다. 자신을 대리할 후보, 다음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감정이입할 후보를 갖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사기치지 않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로 싸우는 한 선거는 뜨거운 게 좋다. 다들 뜨겁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제 뉴스가 대부분 후보들이 어딜 갖고 무슨 말을 했고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예, 길거리도 이제 시끄럽고요. 예, 벽보도 붙어있고 현수막도 보이죠. 이제 드디어 대선이 시작됐고 이게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앞서 사드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국방부도 사드 배치 마무리 및 운용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원수에 이어진 뉴스네요, 이게. 예, 그렇죠. 네. 어제 마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에 수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외무부는 그게 아니고 원래 예정대로 할 거다. 네, 심지어 예. 국방부에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된 대답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원래 5월 9일 대선 이전까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계속 서두르면서
사실상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왔었는데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미국이 입장을 바꿨어요. 사실은 이건 미국, 중국 간의 모종의 협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네, 정상회담을 했었죠. 예,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그리고 미국 사드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변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걸 외교부는 당연히 부처에 불과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정권이 탄핵된 이후에 부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차기 정권이 결정할 문제라고 미국이 말하면 외교부도 당연히 그렇게 기본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어제는 아니다 그대로 한다고. 미국보다 더 친미적이에요. 어떻게 사고방식이. 근데 국방부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 네, 또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과 미국 부통령이 만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왔던 외교 정책이 그 말을 했거든요. 네. 사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사실 이 멘트는 홍준표 후보나 또는 유승민 후보에겐 좀 불리한 정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드 문제 가지고 각을 아주 세웠었는데. 그렇죠. 아주 세게 계속 안보 이야기만 했었죠. 예. 이거는 뭐 문재인 후보가 운이 좋네요. 문재인 후보가 취했던 스탠스. 모호한 입장.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하고 딱 맞는 멘트가 나와서 이렇게 외교정책 고문이 말해줄 줄 몰랐겠죠. 예, 이건 운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여하간 사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 몇 개월까지 알았던 거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 변화 때문이죠. 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각 당 후보들이 선거 벽보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벽보였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에 대한 선호야 뭐 취향의 문제니까 논의로 하고. 예. 이게 대선이라는 게 엄청난 이슈들이 매일 뜨고 지거든요. 웬만한 건 하루 이틀 유지될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화제가 됐다는 자체로 성공적이죠, 사실은. 네, 또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가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졌죠. 네. 그것도 이제 국민의당이 마케팅을 잘했어요, 보니까. 이재석 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실제 직접 디자인한 건 아니다. 뭐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근데 그 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을 국민의당이 잘 했죠. 근데 이 선거 국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인 걸 넘어서서 자기가 그 후보가 돼요.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유권자 자신이 상대 후보가 잘하면 자기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가지고 상대방한테서 막 잘못하는 걸 찾아내게 되죠. 억지로라도. 예. 아마 이 똑같은 포스터를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사용했으면 파격적이라고 막 또 홍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후보가 사용했는데 이게 화제가 되면 막 깎아내리고 싶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명 넣냐 마냐 가지고 또 없죠. 예. 논란이 됐는데 그건 뭐 그 당의 선택이거든요. 그 당의 전략이고 그로 인해서 득도 실도 있을 텐데 그것도 그 당의 몫인 것이고. 예. 근데 또 상대 당은 그걸 시비 걸 또 정치적 자유가 있어요. 왜 넣냐 왜 뺐냐. 이거 뭐 서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어쨌든 이 포스터는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 마케팅적인 승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사이드에서 후보 몸 사진과 얼굴 사진이 합성됐다고 나중에 또 좀 화제가 됐죠. 그리고 얼굴이 이제 좌우 반전을 시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배우들이 원래 이제 광고 찍으면 예쁘게 만들어주는 리터칭 하잖아요. 디지털.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목과 몸을 대선 후보를 분리해서 다시 합성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칙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케팅적으로는 승리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제 본격적인 공식 유세를 시작하면서요, 각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요? 예. 대구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유능한 진짜 안보 문재인과 무능한 가짜 안보 간의 대결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군 장성 출신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보수의
본진에 가서 가장 먼저 메시지를 던지겠다. 이런 전략인가 보죠. 예, 민주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에서 대구에서 시작한 건요. 가장 약한 곳에 가서 먼저 시작하겠다. 예, 그렇죠. 일단 그러면 저희가 각 후보 유세 컷을 일부 마련했어요. 네. 대구 유세 컷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통합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주십시오. 통합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 우리 대구가 서주십시오. 자, 대구에서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약한 지역이니까 호소하는 멘트를 날린 것 같고요. 자, 홍준표 후보는요? 기호 2번. 예, 홍준표 후보는 어제 다양한 곳을 찾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구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가 이번에 정권 잡으면 20년간 못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또 우파가 분열돼서 1번을 피하려고 3번을 찍으면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3번 뒤에는 친북 좌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멘트에 대해서는. 여기서 2번 후보의 어려움이 있네요. 1번도 때려야 되고 3번도 때려야 되는, 지금 이번엔 다자구도가 되다 보니까 1번도 때리고 3번도 때리네요. 예. 네, 좌파 셋과 우파 한 명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보수가 처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1번 후보는 가장 약한 대구에 가서 유세를 먼저 시작했는데 2번 후보, 보수 후보가 대구에서 본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유세였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인서트 유세에 나왔던 멘트를 인서트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서민을 지키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연설이 이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긴 멘트를 뽑아내지 못했고 저희가. 자, 그래서 2번 후보는 그런 일정으로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주 메시지 그랬고. 자, 3번 안철수 후보는 어디에서 시작했죠? 예,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요. 또 전주,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였는데요. 어제 호남 가서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호남은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준 곳이다 라면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주실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조롱할 때 전국 방방곳곳에서 당당하게 국민의당에 표를 달라고 했다면서 대선 유세 첫날을 이곳에서 시작해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위기 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아마도 최근 여론조사 발표상 호남에서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한테 밀리는 것이 이제 불안했겠죠. 예, 그것부터 역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전주, 광주 쪽을 중심으로 유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연설 저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가지고. 연설 관련해서 가장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역시 안철수 후보의 연설 내용을 떠나서 뭐랄까요. 예. 샤우팅? 예, 목소리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정편에서 이제 루이 암스트롱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암스트롱 창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얇은 목소리를 좀 중저음으로 노력으로 바꾼 거죠, 의식적으로. 예, 연설할 때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평상시에는 유권자 만날 때는 똑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칭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연설할 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뒤를 끄는 샤우팅 있지 않습니까?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몰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소몰이 창법. 예, 온라인에서는요. 예. 하여간,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걸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주변에서 이게 괜찮다고 해주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또 이 강철수라는 이미지를 밀고 있는데요. 네. 그것과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해 보이는 이미지.
중점으로 바꾼 목소리까지는 저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다.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마지막에 끄는 거는 저는 적응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로 덮어오려고 해도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하네요. 이걸 계속 쓴다는 거는 국민의당에서는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계속 들으시면 적응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듣자마자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웃음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좀 어색한데 자꾸 또 한번 정해 될까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후보는요? 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출정식 장소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인천 상륙작전처럼 대역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멘트가 그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처럼 대역전하겠다? 네, 그런 각오를 보인 거죠. 예. 보수 후보라서 이렇게 연결했나요? 인천 상륙작전도?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건 인상적인 멘트는 아닌데.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적 일입니까? 6.25 때죠. 그건 저도 알죠, 당연히. 예. 제 말은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건 바른정당에서 뭔가 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유승민 후보의 인천 상륙작전처럼 대역전 하겠다고 하는 연설은 저희가 구하지 못했어요. 예, 연설을 구하려고 했는데. 내일 유세 과정에서 나오는 또 다른 멘트는 또 현장에 연설음을 구하면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후보, 심상정 후보는요? 네, 심상정 후보는 다양한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홀대받는 노동을 당당하게 대접받는 노동으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노선전환 하겠다 이렇게 지지 호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딱 맞는 지역에서 장소에서 출발했네요. 네. 여기에서의 연설 역시 저희가 깔끔한 걸 구하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후보님들 연설을 하시면 각 캠프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좀 빨리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구해서 들려드리게.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음질로 저희가 매번 대선일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21일 남았습니다. 비문 진영의 막판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세계일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가 뭐냐 이런 거겠죠. 예. 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건지 등등등등 유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걸 주시로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제3지대는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예, 각 후보들, 제3지대 이야기했던 후보들이 오히려 지금 각 캠프 진영으로 모인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요. 정운찬, 홍석현, 김종인 전 대표, 이분들의 그 와해는 뉴스공장에서 정운찬 전 총리를 인터뷰하면서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예. 네, 사두체제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이 인터뷰에 세 분이 안 모이더라고요. 예. 안타까움을 전하고. 남은 대선 지형의 변수, 말실수 보통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특별한 개인 비리, 이런 게 없다면, 이제 남은 건 후보 간의 합종연행. 연대.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우선 이제 바른정당 내에서 이정구 정책위원장이 이분이 선대 부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보에 대해서 선대 부본부장이 본선 시작하자마자 사퇴부터 의기한 거란 말이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가 막판에 꺼내든지 이게 선거 시작하자마자 당내에서.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게 표심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게 유승민 후보에게 꼭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까운 후보인데 저런 대우를 받다니 그럼 마음이 짠하잖아요. 예. 그 짠 표가 대단하거든요, 힘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 이 방향으로 만약에 이정구 정책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계속 가면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안철수 후보 개별 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데드라인 설정해놨습니다. 표 인쇄하는 29일까지는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모이는 보수표도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진지하게 미리 얘기한 거라면 그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거 읽다가 마지막에 짠했으면 모르겠는데 진작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김 다 세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바른정당은 대선 후에는 존립 가능하겠나. 예. 안철수 후보에게도 바른정당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표심이라는 게 산수처럼 더하고 빼고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하겠죠. 그죠? 네, 그런 그래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두 사람이 끝까지 성의 보이지 않으면 최후의 고민에 돌입하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홍준표, 유승민, 혹은 뭐,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 연대, 이런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바람이 담겼거나,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거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 실제 대선 후보들,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들을 직접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기사를 쓰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원래 마지막까지 자기 승리를 확신하는 이상한 부류거든요. 그런 부류들 중에서도, 그 그룹의 가장 윗자리에 선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제 만약에 3일 전에 지지율이 10%를 지고 있다. 그래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특수한 내구조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출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만 실제로 그 판에 살아남고, 예. 자신이 믿지 않는 승리는 선거판에서 오지 않거든요. 예. 절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5년에 한 번 오는 큰 판에 마지막 승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지금 두 사람 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연대나 단일화할 가능성보다 실제 이런 대선 기간에 이런 후보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100만 배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근데 후보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공당에 선출할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은 사실은 그냥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자 완주가 가능성이 다른 어떤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재밌는 뉴스들이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여기까지만 해보죠. 네. 네, 최순실 씨 지금 재판 계속 받고 있는데 네. 어제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영태가 실세고 나는 허세다. 차은택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이런 주장을 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영태가 실세다. 고영태 씨가 어떻게 이걸 다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죠? 자신은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여전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양당 1, 2위 후보 간의 공방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양 캠프 동시에 연결해서 주요 쟁점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 부본부장 이철희 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라디오 목소리가 훨씬 듣기 좋네요. 네. 자, 그 얘기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 문병호 최고위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두 번을 동시에 연결했는데 각 방송들마다 나름의 규칙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저희 나름의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뭐냐면 동시에 연결하되 규칙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치고 나오셔도 되고 질문을 질문으로 대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화를 내셔도 되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듣는 청취자들이 판단하게 하자. 가능한 네. 어떤 규칙도 없이 진행한다. 왜냐하면 이쪽에 한 번 주고 이쪽에 한 번 주고 이쪽에 30초 주고 이쪽에 30초 주고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두 분 모두 답답하시죠, 그럴 때. 자, 우선 이 최근에 지지율 갖고 말이 많습니다. 네. 두 분 다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는데 우선 이 지지율이 양자 구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문명호 최고위원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양자 구도가 계속 되고 있죠. 지금 금주 초에 나온 조사에 의하더라도 거의 뭐 박빙의 조사 또 약간 차이 난다 하더라도 거의 양강 구도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뭔가 모멘텀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들으시다가 중간에 치고 나오셔도 됩니다. 무규칙입니다. 네. 뭐 양강이라 해도 굳이 아니라고 저희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숫자를 숫자대로만 보면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일각일중 삼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든 상관없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꺾인 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의 급상승은 저 스스로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빠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빠졌고요. 빠진 원인도 유치원 발언처럼 스스로 까먹어버려서 스스로 쌓지 않은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반전의 모멘텀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문 의원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원래 뭐 지지율이라는 게 출렁거리는 것인데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 캐파가 있어요. 기본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캐파에 아직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뭔가 좀 새로운 전략으로 또 지지율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좀 심심합니다. 저희가 무규칙과 이 대혼란을 바랬는데 너무 깔끔하게 각자 하실 말만 하시고 그러면 그 거꾸로 제가 중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문 위원님. 네네. 이게 다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철희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반전 모멘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지지율 상승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현상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프레임은 새로움 대 낡음, 미래 대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낡은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열망들이 강하게 잠재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이고 단순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다란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안철수 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나라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결국은 이제 집약이 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뒤뚱거릴 수는 있지만은 대세는 지장이 없다. 대세는 안철수 후보가 쥐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대 미래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어떤 과거고 미래는 어떤 과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는 우리가 분열했던 과거고요. 미래는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은 통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벙벙하게 미래만 얘기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미래의 구체적인 상이 통합이다. 통합 정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미래 이 대립구도로는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거기에서 안철수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철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현상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20, 30, 40대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 30, 40대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안철수 지지와 안철수 현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모멘텀이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현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분열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후보야말로 가장 그 반통합적이고 분열적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당내 세력도 통합 못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끌어안지 못하시면서 무슨 놈의 국가를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 통합하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고요. 호박에 죽은다고 소박 됩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통합 우른한 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실소가 나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정치는 생각이 다르면 저는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데 꼭 같은 당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총선 전에 당을 달리해서 나가신 이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더불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 50%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더불어 같이 간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뭐 같이 안 가고 김종인 대표 탈당을 했고 또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 또 지금 뭐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통합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냥 거칠로만 지금 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쪽 지지자들이나 그쪽 내부에서는 반문재인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그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흐름은 갈수록 저는 이제 확산될 것이고 결국 통합이고 결국은 국민들 같이 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양쪽 또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에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컨대 문병호 최고위원님도 당회의 할 때 박지원 당대표 이 손으로 물러나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불협화음이나 잡음은 어느 정당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거를 잘 정리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게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당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과거에 잘못된 분열된 정치 행태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당의 문제는 자기 당이 풀고 그것이 집 밖으로 심각하게 노출될 때 조언을 해주는 거는 필요합니다만 저희 당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통합된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강변하시는 거는 그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제가 많죠.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패권입니다. 패권. 자, 두 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건데. 두 분 아주 마음에 들게 잘 싸우고 계신데요. 주제를 또 딴 데로 넘어가 보죠. 자, 그 부분은 충분히 듣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포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터가 큰 화제가 됐는데. 저는 이 포스터, 저는 이게 그냥 그 포스터 경진대회 나갔더라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굉장히 잘된 포스터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좀 파격도 있고요. 괜찮다고 보는데. 화제가 돼서 부러우신 건 아니고요, 혹시? 아니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들을 이 포스터 만들 때 조언을 많이 해보면 이 정당 지지율이 없는 당의 후보일수록 정당명을 빼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을 보호해주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정당을 보호해주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당 정치를 하자는 얘기고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당과 의회는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민주주의 정신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당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40석이라는 게 너무 이게 급조된 민의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좀 숨기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뺐다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꼼수인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분은 정당 이름을 당당하게 써서 본인의 가치와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본인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꼼수로 정당명을 슬쩍이 빼버립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 의원님 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포스터 전략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이번 포스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로서 성공했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뭔가 혁신과 미래를 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 틀에 벗어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스터에서 보여준 거죠. 꼭 굳이 과거의 틀에 묶여가지고 꼭 뭘 써야 된다. 당 이름을 꼭 써야 된다. 이것도 저는 과거의 틀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스터에 보면은 색깔이 나와, 색깔이 이제 녹색이 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당 이름을 안 쓰더라도 그 당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구나 이렇게 느낌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국민의당 이름 써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정당명을 쓰는 게 과거에 묶여 있는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아니 국민의당 명 썼잖아요. 그 이름만 국민은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다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프로의 기법이라고 봐야죠. 문병호 의원님.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게 국민의당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그리고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국민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이기는 거고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지는 겁니까? 국민이 그렇게 편을 나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국민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낡은 과거의 대한민국에는 구태 정치에는 국민이 없죠. 기득권자들만 있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정치에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기득권자가 주인이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긴다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것은 패권이 이기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은 국민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긴다는 표현을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패권이 이기는 거 국민이 이기는 게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40% 50% 국민은 국민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국민은 국민이죠. 꼭 과거에 근데요. 꼭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후보는 적폐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문병호 우리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한 바가 없어요. 국민이 왜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 포스트에 새로운 정치와 과거 정치 프레임을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 정치는 국민이 빠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치는 국민을 앞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국민이 주인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이긴다. 이 등식은 의원님? 다른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지는 거라는 걸 해석이 되잖아요. 의원님 이제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통합 얘기하고 하셨으니까 누가 지지선언이 이분한테서 누구에게로 갈까? 이 관심사가 되는 분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우선 이철희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이니까.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까요? 그건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후보 간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앙금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대선이라는 큰 판,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나라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이런 순간에는 개인적인 호불호는 둘째 문제고요. 비전이나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정부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접긴 하셨습니다만 또 평생을 경제민주화에 바쳐오셨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통합정부 또는 경제민주화, 김종인 전 대표가 지향했던 가치 이걸 얼마나 수용하고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개인적 앙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이런 어젠다를 놓고 가치를 놓고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지선언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죠.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죠. 예. 그 김종인 대표님과 얘기를 해 보면은요, 김종인 대표께서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그런 그 소명의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과연 현재 그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뭐 친소관계를 떠나가지고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후보 중에서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김종인 후보께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어느 후보가 더 유능한가 그 부분을 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김종인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조합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확률로 보자면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다,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한다, 누구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다. 각각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분이 그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주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게 누구랑 뜻을 같이 하는구나, 누구가 지향하는 바로 공감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통합을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랑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누구도 지지 안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단 이제 안철수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 둘 중에 한 명을 꼭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전혀 말씀 안 해요. 문재인 후보께 이미 떠났는데 다시 그걸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제가요, 그 김종인 전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오래 같이 해서 모셔봤던 입장인데요. 제가 공사석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그 양으로 따지면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절반도 안 됩니다. 가장 또 계십니다. 그 뭐 똑같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실 거라고 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글쎄요. 각자 현재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철수 후보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뭔가 새로운 김종인 후보께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죠. 두 분이 각자 사석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씩만 공개해 주시면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알겠고요. 자, 그럼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 일부 의원이죠. 일부 의원이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 유일로 의원요? 네네,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네네 지지할 수도 있다. 물론 한 건 아니고 아직.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뭐 당대 당 관계에서 연대를 하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바른정당의 뭐 의원님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환영하고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저희는 뭐 민주당이 됐건 바른정당이 됐건 뭐 사안에 따라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교체론이 나왔잖아요. 네. 사퇴론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정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은 후보를 지지율 때문에 그만해라, 바꾸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른정당이 당이 만들어질 때나 유승민 후보를 뽑을 때 사실상 이번 대선에 이기기 어렵다라는 거는 그분들도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이 해야 될 일은 보수를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 바꿔내는 이게 제일의 과제이고 숙명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집중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왜 개혁보수로 가야 되는지 목소리를 끝까지 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바른정당이 중심을 잘 잡고 유승민 후보가 개혁보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이철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의 바람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략 5, 6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의 이름이 실검회에서 각속 중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나 봅니다.
각 캠프에서 상대 캠프의 지금 문 후보 아들 문제나 뭐 문 후보의 가구 이야기 혹은 안 후보의 부인 문제나 뭐 BW 발행 문제들이 있는데 각각 하나 정도 가장 혹은 둘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의 어떤 검증 포인트 문제 제기를 해주신다면요. 먼저 뭐 이철희 의원 먼저 해보시면요. 아니 문병호 단장님 먼저 하시죠. 네, 그러시죠 그럼. 네. 예, 양보도 하시고 문 후보님의 아들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 반칙과 특혜입니다. 이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뭐 취직도 되고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뭐 돈과 빽이 있으면은 다 해결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다 뒷전으로 밀리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그 채용됐을 때 특혜를 입었고 또 그 후에 무슨 뭐 어디 뭐 유학을 가고 또 뭐 퇴직금을 뭐 37개월째를 받고 뭐 해서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렸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보는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실 분이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어떤 공적 기관을 이용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저희가 많이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속 시원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서류 제출 과정이나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 시원하게 그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아마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병호 본부장님께서 이걸 기정사실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로 기정사실을 하면 안 되고요. 의혹이 틀린 겁니다. 이게 2007년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홍준표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에다가 고용노동부에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감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을 때 다 수용한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을 때 다 수용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일부 절차적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 특혜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2010년에 MB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또 감사를 했어요. 그때도 문제없다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가 MB정부가 어떻게 한 정부입니까?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서거하게 만들었던, 다시 말해서면 전 정부의 핵심, 대통령을 비롯해서 핵심들에서 탈탈 털었던 정부 아닙니까? 그 정부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아들 채용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탈탈 털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못한 것인데, 이미 다 검증되고 확인된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증이라는 거는 새로운 팩트를 들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다 과거에 나왔던 얘기고 다 설명이 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이 반문재인 컴플렉스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문재인에만 반대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시고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 나와서도 계속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흥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이제는 반문재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집중하는 게 더 저는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충원드리고 싶습니다. 문 의원님? 근데 해명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국민들이 그리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눈높이에서 봐야죠.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고요. 지금 잘 해명이 안 됐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부 그 고용노동부 감사에도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이 문제는 뭐 이 문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특혜는 없었다라고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감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아니 그 감사 보고서에도 징계 요구도 했고요. 뭔가 그 의혹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철희 의원, 그러니까 문병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김원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신흥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클렌저,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이 코너 제목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아마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또 하나의 후보 중에 하나인 증문즉설. 이거는 노회찬 대표님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증문즉설. 노회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증문즉설 이거 야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는 뭐 노가리도 있고 노가리 원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발랄한 게 많은데 증문즉설로 안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시지만. 네. 자, 노샷 올킬도 있어요. 노샷 올킬. 샷을 안 때렸는데 올킬 됐다고.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정의당이 유일하게 고정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코너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공식 출정식을 한 그 심 후보에 대해서 우리는 왜 거기서 시작했다. 예, 후보 스스로가 이제 원하기도 했고요. 구로 디지털 렌즈에서 시작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만나기 시작한 과거 구로공단의 미싱사 출신이었으니까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고. 아,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가 거기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죠. 네.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그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요. 네. 지금은 그 IT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장지대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징성이 있었다. 자, 지금 포스터도 공개되고 포스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토론회 이후에 처음 나왔으니까 토론회 얘기도 하실 얘기도 많을 것 같고 토론회를 심상정 후보가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라도 받아서 그것도 그 캠프에서는 뭐 그 정도면 선방했다. 몸을 푸는 데 있어서 뭐 좀 만족한다. 몸 정도 풀었다. 예. 근데 후보는 좀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요? 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어디를 아쉬워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다라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일단은 후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따지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후보가 자신감 갖고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 유승민 후보가 그날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특별히 좋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화해내고 자연스럽게 이제 억지 부리지 않았던 것이 연출되지 않은 듯한 그 느낌. 그래서 제일 이렇게 좀 뭔가 그 마음이 평정을 잃은 듯하게 보이는 사람이 제일 못한
되는 거죠, 사실. 네. 그 평정을 잃었던 걸로 보이는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두 후보였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의외로 원래 파이터거든요. 대단한 파이터죠, 사실. 엄청난 사람이죠. 저도 그렇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붙으면 이기기 쉽지 않은 제가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 상대가 홍준표 나올 때 유일하게 긴장하거든요. 예측 불허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A로 공격했는데 C로 대받는 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면 쳐다보고 옆으로 총 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 거의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뭔가 다리에 힘이 빠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예. 그러니까 전의가 좀 반쯤 상실된. 그러니까 워낙에 지지율이 적게 나고 한 자릿수다 보니까. 예. 그 원래 도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본인이 많이 붙어보셨잖아요. 많이 해봤죠. 근데 100분 토론이 뭐니 많이 해보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약한 모습은 처음 봤다. 약한 모습은 처음 봤다. 이제 실망스럽다는. 실망스럽다. 예. 계속 이제 더 이상 근데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링에는 올라왔는데 혼수 상태에. 혼수 상태. 안철수 후보도 좀 다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지만은 좀 참 그 토론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안습이었어요. 예, 안습. 그 자체였다. 왜 너무 이렇게 먼저 화가 나 있는 듯한. 경직된 느낌이 예, 확실히.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조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방어는 확실히 늘었더라고요. 방어하는 데서 굉장히 결기 있게. 문 후보가 토론에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예. 그것도 그 좋은 점이죠. 예. 기대치가 낮으니까. 기대치가 낮으니까 웬만큼 해도 좀 잘해 보이는데 예. 방어는 확실하게 과거보다 방어하는 실력이나 이 결기가 이게 좀 대단했는데 공격해가지고 막 상대를 묵사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거의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 그 일격 회심의 일격은 안 하고 이제 뭐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뭐 토론 스킬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성품하고도 관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숨까지 끊어놓지를 못하는 모질지 못한 거죠. 모질지 못했다.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1등이니까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뭐 의도적이었다면. 홍준표 후보와의 그 흔히 뭐 티키타카라고 하는 주고받는 거가 생각보다는 잘 됐다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캠프 속에서는. 제가 볼 때도 그게 이제 이제 홍의 공격에 대해서 좀 가차없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상당히 좀 힘 있는 후보 그런 어떤 인상을 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가장 잘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승민 후보라는 데는 동의하시나 봅니다. 예. 근데 뭐 그 뒤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뭐 반영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로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비슷하게 홍준표 후보가 제가 보았던 그 수없는 토론회에 비해서 뭐랄까요. 결기도 좀 많이 떨어지고 날카로움도 좀 떨어졌다. 그 의도적으로 대선 후보라서 자제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자제한다기보다는 뭐 자학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뭐 세탁기에서 걸어 나왔다 그러고. 세탁기에서 걸어 나왔다. 사실 그 세탁 대상은 아니거든. 기름 걸레는 분리수거해야지 그걸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은 다른 세탁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 시간만 되면은 요 앞에 저희가 이철희 의원과 문병호 위원 두 분이 무규칙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갈 뻔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시간도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토론의 총평은 그렇다. 앞으로 그 KBS 스탠딩 토론이 있다지 않습니까? 예. 그 규칙을 잘 모르겠는데 스탠딩을 한다는 게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소위 스탠드 앞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한다는 건가요? 규칙은? 뭐 걸어다니지 말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토론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다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동하면서 뭐 발언하지는 않는데. 이동을 하지 말라는 규칙은 없다. 예. 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대단히 이제 긴장감이 이제 유발되는 상황이고 이날 토론은 크게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그 주제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반씩 시간을 나누는데 1인당 한 18분 정도의 총량을 주고서 5명이 혼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갖고서 발언하고 질문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이제 동시다발입니까? 예, 동시다발인 거예요. 무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의 어떤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술을 어떻게 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말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진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단답형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없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은 2명이 토론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에요. 네.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정말 사회자가 필요 없이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제 치고받고 하죠. 예, 하는 미국에서 건데 하는 것처럼. 5명이 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5명이 다 총을 들고 쏘기 시작하면은 홍준표 후보는 앞을 보면서 옆을 쏜다면서요. 예. 그게 원래 특기죠. 그게 원래 특기고 그거 당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 앞을 보고 있는데 옆을 쐈어요. 옆을 번호해줘야 되나? 아니면 앞을 계속 공격해야 되나? A를 공격했는데 C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 토론회가 이번 대선은 토론회가 통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번 토론회는 후보 선택에 어떤 기준점이 꽤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토론 방식을 갖다가 과거에 네. 정말 그 밋밋한 토론 방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견이 있는 여러 정책들, 네. 차별화된 정책들이 이게 실제로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토론에 앞으로 이제 4번 더 남았거든요. 네. 4번 더 남았는데 갈수록 이제 이 이슈 파이팅 그러니까 구체적 정책을 놓고 일자리라거나 또는 사드 문제라거나 정책을 놓고서 서로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가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토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1번도 때려야 되고 당연히 본인의 표는 주적이니까 문재인 후보도 때려야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도 때려야 되는 동시 양쪽을 타격하고 게다가 유승민 후보의 표도 또 가져와야 돼요. 이런 딜레마가 있고 문재인 후보는 1위를 지켜야 되니까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야박하게는 못하게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주로 공략하겠죠. 심상정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심상정 후보는 네거티브보다는 예. 또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또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외롭죠. 외롭죠. 네거티브 좀 해주세요, 사실. 네. 우리는 당분간 네거티브 환영입니다. 네, 네거티브 환영. 당분간 네거티브 환영. 뭐 심상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 네거티브 판에 끼어들 의사는 별로 없고, 예. 심상정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다른, 예를 들면 뭐 홍준표 후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보다도 심상정 후보가 가장 확실하게 그 응징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네. 민주총 정교조 공약에 네.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다른 후보도 다 같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라거나 격차 해소라거나 네. 그런 뭐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방안이 다른 후보보다 좀 더 차별성 있고 좀 더 낫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네.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전략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갈 것이다. 네. 심상정 후보의 고민은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문재인 후보와 지지자들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후보 쪽으로 몰렸다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심상정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이렇게 사실은 완전히 제로섬은 아니지만 후보를 가지고 땡겨와야 되는 대상.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를 막 공격하면 또 심상정 후보한테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이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정권 교체는 이미 확실한 거니까 네. 뭐 홍준표 후보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모르죠. 거라고. 아니 근데 홍준표 후보도 확신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되는 거라면은 이왕이면 어떤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가. 예. 심상정 후보와 같은 그런 진보적인 후보의 득표가 높아질수록 또 그 발언권이 커지고 그 정권 교체의 어떤 방향도 더 진보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표를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사표 심리 비슷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심상정 찍으면은 안철수 된다, 뭐, 이런. 아, 여기서는 또 그런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라고 국민의당에서 튀어나왔고,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무슨 소리냐.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된다라고 튀어나왔고, 근데 여기 심상정 후보 사이드에서는 심상정 찍으면 안철수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허.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안철수 되기를 원한다면 심상정 찍어라. 그럼 되잖아요. 안철수 후보 되기를 원한다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상정 찍으면 되잖아. 그 말이 맞다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향해서. 예. 네. 안철수 후보 공략 포인트가 참 안철수 그러면 보수 표심에다가 지금 지지를 호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전부 다 정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높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양강 구도가 지금 아니거든. 그리고 과거 영남, 호남, 뭐 YS, DJ, C의 지금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그냥 구야권끼리 싸우는 그 1, 2위를 다투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투표했던 분들 중에 이번에는 좀 빠질 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래서 70% 초반대를 안 넘어설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대선 투표율이. 예. 네네. 그리고 보수 표심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처 없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헤매고 있잖아요. 예. 황교안부터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황교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안철수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한 곳으로 다 직결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가파른 양강 구도로 가면서 다른 제3의 후보들이 표를 다 말려버리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지금 현재 3%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4번의 토론 속에서 이 박스를 깨고 나오면은 뭐 5%를 넘어서 가지고 저희가 목표가 2자리니까 그럼 3자리가 목표가 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목표는 2자리 숫자인데 그렇죠. 2자리 숫자로 이렇게 애초에 목표대로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걸림돌은 이제 계속 이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유권자들 그렇죠. 심리죠.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비판적 지지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면서 지지를 해달라. 네거티브를 좀 해달라. 예, 그렇죠. 비판적 지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심상정 후보 숨겨놓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좀 없어요? 갑자기 막 정보를 좀 흘려주신다든가. 주식 숨겨놓은 게 만 몇백만 원씩 있다든지 뭐 있어야지 네거티브를 하죠. 아, 그런 걸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네거티브 소재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이쪽에. 포스터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 포스터가 마케팅적으로 성공하자 그거 가지고 막 그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이죠. 네. 사실은 그 논란이 있는 거지 그거 보고 뭐 사실 그 이재석 씨 작품이다라는 얘기도 처음에는 있고. 그랬는데 이재석 씨는 이제 직접 하지는 않았고 예. 뭐 감수 아이디어를 줬다. 감수.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 특히 반전 평화와 관련된 그분 포스터들은 정말 이분 천재다. 발상을 뒤집는. 예. 근데 이번 포스터 보고 야, 너무 좋다, 천재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죠, 솔직히. 뭐 노이즈 마케팅의 소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명 빠진 문제는요. 그럼 뭐 디자인이야 취향의 문제니까 당명을 뺀 거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뺐다는 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뺐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같은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수막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좁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하면 1등도 될 수 있는 2등 후보의 전략은 아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거의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3등이 이제 하여튼 몸부림을 치는 뭘 어떻게 몸부림쳐서라도 파격으로 나가서 뭔가 이렇게 판세를 갖다 바꿔보려는 그런 경우에 쓰는 이제 뭐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문법을 벗어난 건 확실하고, 예, 그게 화제가 된 것까지도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다음에 이어질 토론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공략하는 게 목표는 아니네요.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차별점을 드러내는 게 목표네요. 뭐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좀 스스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또 스스로 땅을 파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가 볼 때 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헛발질하면은 바로 쓰러뜨려야죠. 쓰러뜨리는 토론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없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바로 좀 이렇게 만져줘야죠. 그래서 가차없이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제기도 하고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전법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약점을 보이거나 실수를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 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쓰러뜨리겠다. 그렇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다음 토론의 기본 각오가 남다른 거네요. 심상정 후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 가지고서 이걸 좀 뭔가 3% 박스권을 갖다 깨고 나와서 원래 목표로 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은 그런 이제 좀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상대 배려해가지고 봐주고 그럴 여유가 없다 우리가. 네, 너무 많이 봐줬다. 너무 많이 봐줬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쭉 지켜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실제 국회에서 각종 위원회 노동이나 이런 데서 발군이었죠. 실제 네. 발군이었는데 토론회에서 좀 목소리가 좀 빨랐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예,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지켜보는 사람하고 그게 나가서 앉은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후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 그리고 본인의 점수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토론과 관련해서 내공이 가장 좀 잘 쌓여진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번 남은 토론 과정에서 원래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야 워낙 토론이 일상화된 정당이어서 토론을 워낙 많이 했던 후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까 만져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이 코너의 제목 후보로 노회찬의 주물럭이 올랐네요. 네, 대단한 센스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물럭. 자, 주물럭 코너를 오늘은 주물럭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물럭 코너를 끝내기 전에 심상정 후보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가장 핵심 슬로건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인데요. 이거는 노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고 노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즉 땀 흘려 일하는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고, 복지에 돈을 갖다 많이 쏟아붓는다 해서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면서 격차를 덜 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갖다가 2020년까지 높이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갖다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없애나가는 그런 방안 등을 통해서 또 원하청의 어떤 초과 이익을 갖다 공유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 등 해서 세금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이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더 나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 속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요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근로자라고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상정 후보를 한 번 더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물럭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뉴스 공장을 31개월, 13개월 딸내미들과 함께 듣는데 아이들이 안 씻으려고 때를 쓸 때 김호준 씨 사진을 보여주고 안 씻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순순히 씻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보려고 미안합니다 문자가 왜 보냅니까? 네. 노회찬 대표가 나오면 항상 그 제목 후보들이 줄줄이 저희한테 옵니다. 몇백 건씩. 예. 오늘도 노인정이라고 왔어요. 노회찬의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제목 후보들이 옵니다. 자, 편의점에서도 뉴스 공장이 나오네요. 조금 전에 버스에서도 들었는데 참 지겹습니다. 네. 저도 지겨워요. 다들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영의 오프더 레코드 한 주간 더 뛰고 이번 주에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파마가 잘 됐네요. 지난주 방송사고 네, 일단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방송사고였죠?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렇지. 예. 전화 연결을 했는데 4번 연결했는데 4번 연결했는데 4번이 잘 안 되고 연결됐던 시간이 끝나가지고 다 끝나버렸던. 예. 네. 일부러 그랬죠. 그랬다는 항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보통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면 요즘 인터넷이 아니라 휴대폰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잘 없잖아요. 예. 전국 어디든 간에 지하도 잘 되고. 근데 이게 4번씩이나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안 들리는 척 효과음 연습해가지고 치치치치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자, 그랬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하호영 기자가 10분을 남겨놓고 저희가 연결을 시작했는데, 한 7, 8분을 연결하다가 다 보내가지고, 예. 혼자 그냥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혼자 떠들었어요. 뭐라고 떠드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그랬던 나쁜 하영이 오늘은, 특별한 아이템을 들고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이템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정원에서 2008년도부터 네. 우파 성향의 단체 그리고 청년들을 속칭 알바 부대로 이용을 해서 네. 조직화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한겨레 특종이죠. 예, 한겨레 네. 21에서 김환 기자, 정원봉 기자 함께 썼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이크에서 좀 떨어지라고. 예. 저 밖에 저 제작진이 시비를 거네요. 마이크 좀 떨어주시고. 예. 자, 사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했다라는 네. 게 지난 대선에 밝혀진 바고.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밝혀낸 것은 직접 국정원 내에 팀이 있었다 말고. 예. 바깥에 국정원이 운영하는 어떤 위성부대가 또 있었다. 그 전부터. 예. 이런 거죠. 민간인들인데 국정원에 직접 관리하는 댓글 알바 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강조점을 좀 두자면 우파단체와의 국정원과 우파단체와의 관계를 드러냈다는 점도 의미가 좀 있죠. 그러니까 우파단체의 소위 우리가 이제 보수 구구단체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친박 집회 때도 뭐 수십 개의 단체들이 그때 나왔죠. 예. 근데 그런 단체들의 뿌리가 여기가 아니냐. 예. 그런 정황이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실제로 그 대표적인 그 우파단체 중에 예. 흔히 말하는 구구단체 중에 한 곳의 대표 한국자유연합 대표에게 예. 마스터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런 직위를 주고 알파팀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 알파팀이라고 하는 소위 알바 부대가 먼저 있었고 그렇죠. 예. 거기서 팀장 역할을 했었던 예. 분이 나중에 이런 단체에 장이 되어 있었더라. 이런 거죠. 그분은 이제 기존의 청년 단체의 네. 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청년 단체의 장이었습니다. 무한전진이라는 탄핵 반대요, 아니면 탄핵
탄핵 지지요. 당시. 탄핵 때문에 벌어진 촛불 집회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하시는 분은 떠올려 보시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가 그때 열렸어요. 이번에는 탄핵하라고 촛불 집회가 열렸고 그때는 탄핵하지 말라고 촛불 집회가 크게 열렸죠. 크게 열렸죠. 근데 그 촛불 집회를 반대하는 집회. 그렇죠.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탄핵하라는 그 소위 보수단체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김 대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임의단체를 좀 더 만들어라. 더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단순히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명의로 공식적으로 여론 선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더해서 1인 시위 포함해서 기자회견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뭐 그런 이메일들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 출발은 그런 단체장에게 그 단체장을 통해서 민간인들에게 이제 일부 알바들 운영했는데 그리고 돈을 주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댓글 알바팀을 원했던 거군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댓글 알바팀을 만드는 방식이 그래서 아예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개별 알바비가 아니라 그런 형식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등장한 그러니까 그 김 대표와 국정원이 상의한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의 이름이 실제로 지금 단체로 존재합니다. 그때 구상되었던 한국아시아연합 또는 한국자유연합으로 단체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자유연합이 지금 존재하죠.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런 논의들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다. 근데 그런 논의는 굉장히 일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여론 조작이고 거기에서 근거한 우파 단체들과의 어떤 관계까지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운영한 겁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정원 정직원을 가지고 댓글 알바팀을 돌리다가 그게 잡힌 것이고. 그리고 그 댓글 알바들은 국정원 정직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바깥에 민간인이 있는데 그 민간인에게 국정원이 돈을 주면서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그 댓글을 달라고 그런 조직을 상시로 운영해 왔다는 건데 이게 댓글 정도가 아니고요. 그 칼럼 수준의 글들을 요구했습니다. 댓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고라 게시판이라고요. 그렇죠. 그 게시판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더요. 또 의도적으로 죽였죠. 그렇죠. 아고라 게시판이 상당 정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 대형 게시판이었는데 그 대형 게시판의 여론 주도 기능을 두려워했던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개편이 일어나죠. 잘 되고 있는데 막 축소해서 없애요 막. 그랬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들의 글을 베스트 댓글로 또는 클릭수를 유도하고 그 관련된 프로그램도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이런 프로그램 괜찮다라는 소개도 하고요. 댓글 알바가 거기서 거의 칼럼 수준의 논리적인 댓글 넘어서는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대 논지를 만들어내 달라. 그런 알바들을 쓰고 그렇게 글을 쓰고 나면 그것을 추천이 자동으로 많이 돼가지고 올라가도록 프로그램을 이런 걸 쓰면 어떻겠냐. 국정원이 또 지시해주고 권유해주고 그런 게 이메일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열흘이나 보름 어간에 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법도 전수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댓글이. 그런 모임 정황도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간다.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는군요. 왜 그러냐면. 댓글 알바 잘하는 법. 왜 그러냐면 이게 조회수 1000클릭 이상이 되어야 인센티브가 지급되거든요. 인센티브도 또 있어요? 차등 지급. 20대는 25,000원, 30대는 5만원을. 그 나이 차별이고. 나이 차등이고. 그 조회수도 차별해서. 조회수도 차등을 두고요. 성과급제네요. 성과급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한 여론 조작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당시에 기억하실 분은 하시겠지만 그 용산 참사가 있었거든요. 용산 참사가 촛불 집회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상황이 좀 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때에 그 집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그 영상 장비를 주기도 하고요. 그것을 찍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하고요. 특히나 충돌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을 더 찍어와라.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좀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구호도 외치고 좀 자연스럽게 하라라는 뭐 이런 회의까지 했던 것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80년대 학생운동 때 학내에 투입했던 그 소위 프락치 그 프락치를 상설화하고 온라인화한 것이네요, 이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2012년에 있었던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원형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용산 참사 관련된 내용을 내려보내면 그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맥락을 가진 글을 게시글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클릭수를 올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의 수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에서 소위 이제 시발단을 찾아내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들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드러난 것은 예를 들어서 임모 목사 정도인데 근데 그게 단일 조직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추적하던 때를 되새겨보면 굉장히 많은 점조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뭐 수십 개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찾아내고 상징처럼 드러난 게 이제 그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분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지. 굉장히 많은 직업군에 다양한 사실은 알바단이 존재했었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파 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알파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베타나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는 거죠. 그리고 알파 다시 1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다른 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적이 뭐 비교해 보니 적다. 알파 팀의 실적을 다른 팀과 비교해. 뭐 그런 비교한 듯한 정황. 재밌네요. 이거 물론 저희는 국정원의 반론 받습니다. 예, 국정원 반론 받고요. 실제로 뉴스공장에 알려주십시오. 예, 국정원 쪽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원래 항상 사실무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반론이 거의 일관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핵심적으로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국정원 직원이 그 민간 보수 단체의 대표를 마스터로 두고 알파팀을 운영한 이런 정황이었으니까 실제로 그 국정원 직원이 있느냐 그리고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기사를 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김 대표라고 하는 분도 실제 국정원 직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사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최소한의 사실 활동 내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컨택 포인트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실제 국정원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 김 대표가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는 것도 맞고. 예.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자금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기 사실 때문에 이런 추정이나 또는 이런 일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사무실이나 뭐 지난번에 임모 목사 사례처럼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리고 이메일이 직접 등장하고 이건 처음이에요. 예. 이런 구체적인 정황은 처음인데 문제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끝났냐 이거죠. 예. 그렇지 않고 이게 면면이 이어져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도 결국은 이런 팀의 출신들이 혹은 이런 일을 하던 분들이 계속 이 일을 국정원 사이드에서 해와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 그 한겨레 21에서는 애초에 그 의혹부터 출발해서 취재가 됐는데 시간이 거슬러 가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고요. 거슬러 가다 보니까. 예. 처음에 이게 저도 알아요 이 사건 자체는. 불임주택이라고. 예, 강남구 역삼동에 있죠. 네. 예. 그 태극기 소위 집회가 한참일 때 그 집회하고 상관없이 이 첫 출발은 제가 알기로는 화이트리스트. 맞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나왔는데 정반대로 정부가 지원한 의혹이 있는 의도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있는 영화가 있다. 예. 그거가 이제 소위 모태펀드의 지원인데 모태펀드를 주로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가짜 뉴스가 하고 이런 보수단체가 잔뜩 한 건물에 들어있더라. 이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예, 우연히 발견한 거기서 겁니다. 시작된 거죠. 예, 거기서 시작됐고 실제로 우파 단체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하고의 관련성을
하다가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다가 이 제보를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단체가 2008년도에서 9년도를 넘어오면서 이미 설립됐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 있던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를 들면 그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정황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진 댓글 알바 팀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가장 최근에 가짜뉴스까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번 대선에도 이런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댓글 알바나 소위 시발단의 활동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못할 이유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지금 야권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서 좀 조심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SNS의 동향을 보면은요. 특히 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등등 트위터를 포함해서 가짜뉴스의 어떤 그 활용빈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정 후보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한 그 공격이 특히 최근 들어서 대단합니다. 최근 몇 주, 2, 3주 사이에 이것은 정말로 보수 지지자들이 등장한 것인가 SNS에 갑자기 아니면 지난 대선처럼 갑자기 조직적인 이 댓글 알바 활동이 또다시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만한 대량의 어떤 SNS 활동들이 잡히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정치에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걸 보면은 이건 가짜다라고 느끼시는데. 매일 보는 사람들. 예, 근데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일반 시민들은 그걸 보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 이 후보가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걸 노리는 거죠.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건데 지금 이번에 특종은 그건 국정원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지난 시발단도 2012년도 그랬지만 그 이전 그 뿌리가 되는 원형도 국정원이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했던 이 민간인 조직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이 국정원 심리전단이라든가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IP를 우회하는 방법이라든가요. 아니면 노하우들이 쌓였던 노하우들이. 블로그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SNS를 플랫폼을 삼아서 전파를 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성과가 체크가 돼요.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겁니다. 이런 식의 추정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메일이 처음으로 물중으로 나온 건데,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다음 정권이 이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저는. 일단 국정원법 위반 사항인 것은 맞고요. 맞고 다음 정부에서 이게 실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우익 청년 단체, 우익 단체의 대표는 지금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으로 간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이 뉴스 나온 다음에? 예. 네.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죠. 미국에서. 갑자기?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 뉴스공장은 국정원의 반론 인터뷰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